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은 이뤄내지는 못한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그야말로 빅 이벤트가 많은 슈퍼 위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다들 목요일 새벽만 그렇죠. 기다리고 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리 인하야 뭐 다들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긴 한데 네. 과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톤을 보여줄지 이 부분들도 신경 쓰실 것 같고요. 또 같은 날 그 뉴욕 증시가 장 마감하고 나서는 또 지금 뭐 브로드컴도 오라클이나 있고요, 오라클도 시놉시스도 있고요. 있고 네. 브로드컴은 그 다음 날 네.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AI 버블이냐 아니냐로 그렇죠. 또 지겨운 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이벤트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다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잠잠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많이 보다 보면은 클리셰 문구가 있습니다. FOMC 앞두고 이제 그냥 스탠스를 관망한다. 이런 눈치 이야기를 싸움.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이번 주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화수에 우리의 또 포트에 대한 전략도 확실하게 좀 잡아가야겠죠. 머니쇼 플러스에서 함께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태리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FOMC 회의를 주시하면서 양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코스피는 장 후반 들어 상승폭을 늘리면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4,100선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장 1.34% 오른 4,154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33% 오른 92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970원가량, 3,213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팔아냈네요. 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3,0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3,8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이 1,8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개인도 1,4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장 초반에는 주춤하다가 증권가에서 4분기 호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10만 9,500원, SK하이닉스가 6%대로 강하게 오르면서 5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거의 6%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에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2조 원은 지난해 매출인 25조 6천억 원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라서 향후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45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 대한 중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큰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주춤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하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산주의 매수세가 더해졌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4.6%대 오른 93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다시 반등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코스피 상장이 가시화됐고 또 앞서 주가 급락을 유도했던 키트루다 SC의 가처분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0.3%대 반등하면서 45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 코스닥 대장주가 될 거란 기대감도 작용했고요. 또 ESS 수요 증가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신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로 2차 전지주에 대해 조정 시 매수를 권고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8%대 강세로 17만 3,300원, 에코프로가 21%대 급등하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펩트론이 전일장에서 4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해줬는데 오늘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26만 7천 원에 마감했고요. 반면 HLB는 1%대 강세로 49,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가동률은 한동안 30-40%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ESS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되찾을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외에도 캠트로스가 11%대 강세, 제이스텍이 15%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강세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연이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SP 시스템스가 24%대 급등하면서 13,600원에 마감했고요. 이외의 종목들도 모두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466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 추세가 꺾일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 대비는 안자한 캐스터와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뚜렷했습니다. 또 주목했던 PCE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는 0.22%, 나스닥 0.31%, S&P 500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상승 불평 가운데 엔비디아는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AI 칩 판매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2%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주 전해드린 메타의 메타버스 예산 삭감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번 주 나올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PCE가 발표됐는데요. 9월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3%로 예상과 동일했고 전년 대비로는 2.8%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 역시 전월 대비로는 0.2%, 연간 기준으로 2.8% 올랐습니다. 비록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시차는 있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치도 공개됐습니다. 12월 예비치는 53.3으로 전달과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고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4.1로 개선되며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회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씩 출렁이고 있는데요. 주말에 9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9만 1,000달러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개선됐다고 연말 가상자산 시장에 랠리가 기대된다고 내비쳤습니다. 국채금리는 한 주간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과 케빈 해시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부상하면서 유동성이 커질 거라는 시장의 경계심이 반영됐습니다. 2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 모두 올랐습니다. 금값은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미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온 데다가 또 시장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하는 걸로 분석되는데요. 금은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WTI 브렌트유 모두 0.69%,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약 720억 달러, 우리 돈 106조 원 규모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컴캐스터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를 제치고 넷플릭스가 인수전에서 승리한 건데요. 스트리밍 초기 도전자였던 이 넷플릭스가 이제는 전통 미디어 산업의 심장부를 집어삼키는 공룡 기업으로 올라선 겁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비용 우려와 반독점법 심사 난항을 겪을 걸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3% 넘게 빠졌습니다. 또 최종 성사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미 행정부의 승인, 또 각국 반독점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스트리밍 점유율 30% 이 룰이 핵심입니다. 2023년 미 법무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합병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이 경쟁사 간 직접 합병은 불법으로 여겨지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시장 점유율 56%까지 높아질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인수가 무산될 경우 58억 달러의 우리 돈 약 8조 원 미약금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죠. 12월 FOMC가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오늘 밤 11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고요. 내일은 ADP 주간 고용 보고서와 10월 졸지 보고서가 나와 고용을 마지막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FOMC와 함께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요. 오라클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되어 있고요. 또 특히 연준의 12월 금리 예상되어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이렇게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금리 결정과 또 내년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변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네. 오후에는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면 산타랠리 기대감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1시 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1시 이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더니 오늘 종가는요 거의 지금 동시효과 3시 이후부터 거의 한 30포인트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우리 진짜 지금 기대해도 되는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지영 연구원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가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셌습니다. 전약 후강의 모습이 딱 나온 네. 건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주도주들이 좀 살아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장의 뭐 1, 2주 동안의 환경을 지켜보면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활력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었고 거래 대금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뭐 반도체 셌고 그렇죠. 방산 셌고 로봇 셌고 그동안에 뭐 시장을 끌고 왔지만 중간중간에 좀 고생을 하게 만들어 주도주들이 네. 장 중반 이후부터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랑 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뭐 방심은 할 수는 없는 게 방심할 오늘 수 같은 없다. 경우도 제가 좀 얼핏 봤을 때에도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들도 있고 그 기력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좀 안전한 곳으로 증시내에서 피신을 해있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산타랠리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랠리를 결정하는 주가 상승 이율의 폭이 뭐 얼마나 될지는 사람들마다 시각은 그쵸. 다르겠지만 저도 뭐 연말로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이번 달 말까지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점 탈환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고점 탈환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 또 막판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박상현 위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런 전략 후강의 장세가 나타나면은 그리고 수급도 들어왔다 보니까 내일 증시,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 좀 키울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고 보세요? 예, 그동안 사실 뭐 국내가 좀 약간 답답한 흐름, 맞아요.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조금은 좀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뭐 우리 한지영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주도주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동안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재료가 좀 부족했던 상황에서 결국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사실 일희일비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12월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인이 아무래도 좀 순매수 쪽으로 좀 계속 돌아서고 맞아요.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래도 가장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뭐 12월 FOMC도 있고 저는 이제 오라클 사실 실적도 사실은 좀 주시려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뭐 시장 기대치에 준하거나 사실은 조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된 얘기하는 이 산타넬리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조금 커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산타랠리 기대감. 그리고 두 분이 입을 모아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 그동안 좀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은 뭐 하이닉스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 주도주 같은 뭔가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지영 연구원님 네. 조금 걱정은 되는 건 오늘 막판에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은 워낙에 잘 샀고 네. 코스피는 갑자기 1시 전만 해도 팔자세였는데 와, 쭉 올리더니 동시효과에서는 거의 뭐 3천억 원 가까이를 좀 네. 사간 모습입니다. 근데 선물은 여전히 매도세. 물론 줄인 거긴 합니다. 장중에는 6조까지도 팔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2조 좀 안 되게 좀 줄인 상태인데 선물에 대한 매도세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선물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또 매도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볼 때 외국인 수급 배팅의 방향성을 볼 때 선물에는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노이즈가 해지용도 끼어 있다. 있을 거니까. 네. 현물의 움직임, 현물의 추이 변화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11월 달에 뭐 다들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하셨겠지만 역대급 순매도를 맞아요. 하면서 이거 어쩌나라는 좀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일단은 그런 외국인 순매도세가 일단락 됐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지션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것도 이번 주까지 좀 방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FMC 고익고보나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도 있지만 맞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그게 또 시장을 일시적으로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그 측면들이 있으니까 목요일이요? 네 목요일 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도 뭐 리스크 관리 네. 방심은 하지 말자 위쪽으로 상방을 보더라도 방심은 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 네. FOMC 결과도 우리 시장에 그때부터 반영이 네. 될 거고 다음 날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을 그쵸. 거고 확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12월 달의 방향성을 보면은 월 중순까지는 약간 갈짓자 네. 방향성이 조금 부재한 행보를 겪었다가 다음 주 이후부터는 이제 지수 방향성이 위로 살아나는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상현 위원님, 지난주 그래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두 분을 섞으셨네요. 네. 그렇군요. 한지영 연구원과 박상현 위원님을 제가 섞어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막 어떤 노이즈가 있어도 코스피는 4,10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마감이 된 상태. 그리고 코스닥도 915 상회한 상태. 삼성전자도 10만 5천 원이라는 그 선을 유지한 상태. 그리고 이제 이번 주를 들였단 말이죠. 연말 기대감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도 될지. 뭔가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은 많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1월에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을 좀 흔들었던 요인 자체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신용 문제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좀 부각이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자산시장의 조정 압력으로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그러한 우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잦아들고 있다라는 어떤 흐름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건 지금 뭐 우리가 결국은 펀더멘탈을 결국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펀더멘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지수로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끝없이 사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 하나 또 이제 국내 경기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게 사실 유가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50불대에서 맞아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네.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뭐 인플레인 상황들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국내 여러 가지 경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외국인이 왜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이제 매도할까라는 어떤 우려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 어떤 제반 여건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또 유가라든지 또 환율도 사실은 상단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막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맞아요.
있어서 1485부터 네. 좀 내려오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은 더 매도를 할 이유도 사실은 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면은 좀 뭐 지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국내 외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우호적인 환경들이 사실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2월 장에 대해서 조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를 앞서 해주셔서 하이닉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오늘 시장에서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 연구원님. 오늘 하이닉스 이제 1시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가 거의 이제 6%나 올라간 모습을 보여줘서 야, 진짜 강했더라. 57만 원 선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네. 거의 뭐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53만 원, 56만 원의 이 박스권을 좀 유지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21선도 한번 깨지다 보니까 맞아요, 추세에 맞아요.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저희가.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런 박스권 혹은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가 이제 살아내는구나. 저가 매수의 포인트를 잡는 건가? 아니면 전고점 돌파하는 거 봐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좀 뭐 다르긴 할 텐데 그 저가 매수건 전고점 돌파의 기획은 같은 말 같아요. 결국에는 그 닉스가 SK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주가 지금의 우리 시장의 주도주이고 네.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거라는 판단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반도체주는 살짝 그냥 뭐 저희가 민속놀이 표현대로 약간 꽃놀이패의 느낌들이 있죠. 뭐 TPU가 됐건 GPU가 됐건 맞아요. 어쨌든 이들한테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공급하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문제는 이제 그러한 그 좋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고민을 해 가야 되는 과제인데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유효하고 예. 저희가 뭐 시장의 시계를 볼 수 있을 때 최소한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는 좀 가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다.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있었던 이슈가 뭐 금산분리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루빈, 맞아요. HBM4 이제 그 램프업 좀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이슈들도 뭐 재료들도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장 좀 오늘 이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주요했다고 보세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좀 중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AI의 뭐 성장인 이런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그 공식화된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HBM4 나중에 좀 뒤늦게 양산하겠다 이게 오히려 지금 그 좋은 호재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막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네. 양산을 미뤄? 네. 악재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제때 타이밍에 맞춰서 앞으로 네.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해석을 뉴스를 좀 해봐야 된다. 그쵸. 이 그런 포인트인 것 식으로 보면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로 가면은 루빈이 그러면 이제 3분기 말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지금 TPU가 최근에 시장에서 꽤나 큰 키워드를 잡고 그쵸. 있어요. 근데 TPU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위기 TPU냐 GPU냐 이 분위기는 수시로 바뀌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제미나이 쪽의 트래픽은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에 네. GPT 트래픽은 좀 감소했잖아요. 이게 또 뭐 두세 달 뒤에는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모델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되고 이거는 주식쟁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 맞아요. 실적의 레벨업이 된다. 이 내러티브로 저희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좋게 보는 것도 바로 좀 그러한 측면에서 기인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머니쇼 플러스 통해서 뭐 계속 지난주부터 TPU, GPU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둘 다 좀 봐야 된다. 같이. 방금 이제 한지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한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뭐 저도 뭐큰 틀에서 지금 아까 뭐 정확하게는 꽃놀이패를 사실은 네. 저희는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GPU가 됐든 TPU가 됐든 간에 사실은 AI 산업의 성장에서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낙수 효과인 부분들이고요. 그 낙수 효과 자체를 누릴 수 있는 뭐 전체적으로 좀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는 상당히 뭐 호실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AI 산업과 관련돼서 뭐 지금 저희가 뭐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뭐 논쟁도 사실은 많고 앞으로도 사실은 논쟁이 더 많아질 걸 보고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거를 빼고 나서는 사실 글로벌 경제라든지 지식시장을 사실 얘기하기가 사실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블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뭐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향후 한 2, 3년 후에 사실은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성장 사이클 자체를 조금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 최소한 뭐 아무리 짧게 봐도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러한 그 성장 사이클을 우리 특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낙수 효과 자체를 상당히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외국인도 사실은 최근에 뭐 조금 이제 SK나 삼성전자를 약간 좀 매도를 했지만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반도체주가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둘 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가 커지는 걸 우리는 좀 즐겨보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한정 연구위원님 보셨을 때는 이번 주에 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만 봤을 때는 우리가 브로드컴, TPU 쪽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이번 주 이제 내내 A식 일단. 쪽이니까 A식 쪽 계열이니까 TPU 진영으로 저희가 보통 같이 취급을 그렇죠. 하게 되죠. 브로드컴의 실적이 뭐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제인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뭐 올라가긴 갈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약간 브로드컴도 제가 엔비디아 느낌이 됐다라는 게 엔비디아 저희가 최근에 몇 개 분기 동안 실적 확인해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그 당일날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였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저희가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번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 서프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히 네. 말해 세럼 물량들은 나오겠지만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닝 서프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는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좋은 진입의 기회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참 잊을만하면 뭔가 한 방씩을 터뜨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형제들 강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6%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의 2차 전지주의 강세를 뭐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탄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정말 2차 전지에 봄날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건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한지영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오늘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됐던 짤이 반도체 오른다고 반도체 공부하니까 바이오 오르고 바이오 오른다고 바이오 공부하니까 로봇 오르고 로봇 오른다고 공부하니까 2차 전지 오르고 마지막에는 나 안 해 이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순환매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 많이 쉬어서 그 하락의 그 상승의 촉매에 대해서 조금 그 갈망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벤츠에 대한 LG엔솔과의 계약 소식이라던가 알테오젠 뭐 이전 상장했을 때 그 알테오젠에 있는 수급의 대부분들을 2차 전지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도 바로. 있을 거고 바이오도 있을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올랐던 거는 그동안 눌렸던 거에 대한 되돌림, 네. 수혜 현상의 좀 만회 이 성격들이 저는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도 뭐 더 나빠질 거 없는 주식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미 바닥은 좀 확인해 준 것 같고 7월달, 8월달 랠리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바닥은 확인해 준 그러한 주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를 보면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뭐 내러티브나 모멘텀은 뭔가 확실하진 않은 상태. 그냥 그 분위기만. 내러티브는 있는데 그 숫자로 실제로 연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가물가물 그 네. 긴가민가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2차 전지 쪽들도 이제 더 나쁘게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 지금은 차라리 저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진입 메리트가 있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방산, 또 원전 그렇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담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 저는 더 많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 부담 없는 가격까지 온 그쵸. 종목과 섹터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벤츠 2조 원대 수주 네,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2조 원대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한 4년 동안에 이 수주 금액이 좀 낮아지고 있는 네. 것 아니냐라는 우려 포인트도 있고 LFP로 가니까 맞습니다.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와 대박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 뭐 에코프로가 BM이나 에코프로 그룹 주들은 뭐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다음 날에 저 가격에 바로 따라 사는 것도 저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쪽들로 좀 분산해서 깔아 놓는 게 이번 주 장 대비하는 데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스프레드하는 전략도 현재 시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한정 연구원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상현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최근에 시장에서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그래도 코스피가 올랐다라는 건 실적 기반이라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밀어준다 하더라도 여기가 실적 기반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뭐 우리나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온기가 뭐 전반적으로 확산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수출을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만 뭐 사실상 플러스고 나머지는 수출 증가율이 다 마이너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뭐 언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뭐 코스닥 부양책을 사실 내놓다라고 하고 있고 또 오늘 하나 주목되는 뉴스가 이제 국민성장 펀드 뭐 이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꺼낸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50조의 뭐 상당 부분이 뭐 결국 내년 초에 대부분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자금의 상당 부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에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흘러 결국은 유동성이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결국 흘러 들어올 수 있다. 또 기업 쪽에 뭐 아무래도 소부장 쪽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은 좀 커졌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게 워낙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저희가 그렇죠. 예, 고민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뭐 코스피보다는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뭐 바닥은 뭐 확인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강하게 올라갈 거냐 이전처럼 사실 뭐 우리가 뭐 정부에서 돈을 풀면 뭐 사실 가장 먼저 수혜 보는 게 코스닥 시장이었는데 이번은 사실 그거와는 좀 차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은 좀 아무래도 좀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더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믿을 만한 곳으로 돈이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의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의 부양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성장, 뭐 우리가 제약 바이오 뭐 이러한 예. 쪽의 어떤 성장 쪽으로 뭐 벤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이 됐지만 이번 국민성장 펀드 150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섹터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그러한 관련 업종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사실 저는 코스피 업체들이 더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물론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코스닥 시장도 뭐 어느 정도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 이전처럼 뭔가 우리가 꿈만 갖고 뭔가 코스닥을 투자하는 이러한 시대보다는 뭔가 실적이 더 받쳐주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렇지만 쏠림 현상 자체가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 기간 좀 반도체, 뭐 AI 중심의 이러한 좀 카테고리 내에서 투자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수익률도 그렇고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천스닥 막 이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시장 기대감은 아주 보고도 참, 맞아요. 네. 외국인도 매수하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가려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죠. 실적 기반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손이 막 쉽게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뭔가 수급이라든지 사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밀어줘야 투자자들도 마음이 열려서 코스닥에 더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또 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로봇 섹터도 늘 항상 꼬리표가 붙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여기도 코스닥이잖아요. 또. 네. 뭐 그래서 코스닥이 또 뜨기도 하지만 근데 꼭 로봇은 기술 면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 하지만 뭔가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글쎄 아직 뭐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다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또 오늘도 로봇 섹터는 상당히 강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하정영 의원님 지금 로봇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얘기는 계속 네. 했었거든요. 로봇 강하긴 한데 그렇죠. 지금 내가 따라가도 될까라는 생각도 있고 로봇주는 저는 그 모멘텀 플레이 그 올라가는 거 따라 사기보다는 빠졌을 때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빠진 날이 없던데요.
금요일 날에 조금 이제 밀렸으니까 금요일 너무 같은 날. 급등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도 업종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업종은 되기가 조금 그 시가총액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장의 재미나 활기를 띄울 수 있는 주도 테마의 역할은 지금 로봇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서도 AI 다음으로 아직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지만 로봇 쪽들 또 결국에는 로봇도 AI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피지컬 AI 쪽들. 그렇게 되니까 로봇주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발은 좀 걸쳐놓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님도 로봇주 테마 두 글자를 딱 뒤에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머니쇼 플러스 공통 질문이 지난주부터 이어지던 게 있는데 로봇주를 성장주로 봐야 되냐, 이 테마로 봐야 되냐라는데 지난주는 거의 이제 아직은 테마다로 모두가 의견 통일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까 테마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은 아직 성장주로 밸류를 좀 주지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요? 뭐 그렇게 보죠. 근데 성장주랑 테마주랑 사실상에 거의 뭐 한 끗 차이가 종이 한 장 없고 차이죠. 예. 주가가 오르면은 그날 주가 오르면 로봇주는 성장주고 오늘 빠지면은 테마주가 되는데 저는 일단 뭐 성장이나 테마는 좀 같은 컨셉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풋 하고 웃으셨는데 예, 뭐 지금 뭐 근데 뭐 이게 테마냐 성장이냐 이런 거를 좀 떠나서요. 제가 요새 하나 이제 좀 미국의 전략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12월 5일 날 지난주죠. 지난주에 미국이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미중 관계라든지 뭐 대러시아 관계 아니면 뭐 전반적인 미국의 안보 전략을 과연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하나 이제 눈에 띈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뭐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안보라는 측면, 뭐 안보가 뭐 이런 안보 또 세계의 어떠한 그 아틀라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계를 이제 구호하고 떠받치고 하는 이러한 역할은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한 부분들이고. 보다 강조한 거는 소위 경제 안보 쪽,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안보적인 개념보다는 이러한 기술 패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쓰기 위해서 경제 안보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 이것에 관련된 국가 전략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눈에 띈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략 산업들,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로봇도 얘기하고, 그렇죠. 뭐 원전도 시토류도 하고 원전도 얘기하고. 뭐 이러한 흐름 자체가 결국 미국이 원하는 쪽에서의 어떤 산업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것을 사실은 바라고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도 그것을 사실은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로봇이라는 부분 자체 뭐 이게 테마가 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적으로 이게 뭐 미국을 따라갈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라는 부분 자체는 하나의 큰 성장 산업이 결국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는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종목까지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없지만 큰 틀에서 좀 조금 뭐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어떤 전략 산업의 육성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향후에 뭐 우리가 뭐 내년도에 어떤 주요 업종을 얘기할 때도 보게 되면 가장 그러한 것들이 조금 선호되고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 전략 산업 육성과 이 좀 겹칠 수 있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낙수 효과라든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로봇이 있다 보니까 긴 시간을 준다면은 성장의 밸류는 점점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위크입니다. 정말 많은 일정들이 이제 목요일부터 하나 둘씩 팡팡 튀어나오는데 한지영 연구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월화수까지 잠잠하게 갈 것 같으신가요? 일단 오늘은 잠잠하지 않았으니까 제 전망은 일단 월요일 전망은 틀렸고 내일이랑 이제 모레는 뭐 잠잠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한번 나오고 또 눈치 보기 장세 형태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부터가 사실상 이제 본 게임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요일 날 뭐 오라클 실적 안 나와서 시장 와르르 빠지더라도 금요일 날 브로드컴 실적 나오면 시장 다시 와르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이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시장을 대응할 때 분할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빠진다고 난 올해 여기서 마감할 거 이런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저는 적절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딱딱 타이밍 맞춰서 나눠 들어가는 전략
계획은 늘 항상 이렇게 세우는데 네, 맞아요.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죠. 문제죠. 빠지면 다 팔고 나가고 맞아요. 오르면 계획은- 다시 다 사고. 계획은 항상 이제 거창하게들 계획은 그렇죠. 늘 많이들 완벽해요. 하긴 합니다.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9일 당장에 이제 바로 ADP 고용도 나오고요, 졸지도 나오고요, 시간 순서대로 FOMC, 오라클, 시놉시스, 브로드컴 실적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중에 가장 좀 중요도 높게 보고 있는 이벤트가 있으십니까? 뭐 아무래도 FOMC가 가장 죄송합니다. FOMC 빼고요. 네. FOMC 빼면 사실 오라클로 보고 오라클이요. 예. 자금 경색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오라클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 CDS도 다행스럽게 좀 주춤을 좀 했는데요. 결국 오라클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뭐 결국 뭐 향후의 어떤 가이던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빅테크들의 버블론 자체를 결국은 더 다시 부각시킬 거냐 아니면 이걸 진정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사실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뭐 FOMC를 재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좀 양호한 또 최근에 AI 사이클에 대한 버블론 과열론 자체가 조금 진정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다시 또 불을 땡길 건지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오라클에 대한 어떤 실적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FOMC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다들 너무 상당한 것 같아서 위원님은 어느 부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일단은 미 연준이 얼마만큼 분열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죠. 반대표 분열됐느냐. 얼마나 나올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지 뭐 동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표 차이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두 표가 네. 반대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거의 뭐 대등한 어떤 그 의견이 갈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 연준이 뭐 그게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친 트럼프인지 반 트럼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내년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누가 차기 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 연초 어느 정도 이제 네. 유각이 된다면 더더욱 그 분열에 대한 양상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번 결정에 뭐 그게 또 점도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표결 경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하나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좀 기대하는 것들이 그 일종의 좀 양적 완화 비슷한 그 1년물 이하짜리 국채 금리를 사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사실 좀 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1월부터 이제 1년물 이하짜리 국채를 이제 미국 그 연준이 다시 이제 지준을 통해서 이제 살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양적 완화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양적 완화 같은 어떤 기대감 자체를 사실 좀 불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금리 결정 여부에 대한 내용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덧붙인다면 결국 연준이 돈을 푸는 부분 자체를 다시 가동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전반적인 또 국채금리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사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표가 사실 최대 한 5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망이 아니라 저번처럼 정말 한 2표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키워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뭐 2표 정도 되면 상당히 뭐 안도를 할 거로 보고 있고 연준이 결국은 뭐 뭘까요? 뭐 물가보다는 고용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파월 의장의 뭐 입김을 할까요? 그 뭐 영향력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반대표가 거의 뭐 금리 인하에 버금가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1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시장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반대표는 그날 당일에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베이지북 나와야? 아니요, 알수 그날 있나요? 그 FOMC 성명서에 그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끼리 한번 그 반대표가 나온다면 그 컨센서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대표는 한 최대 몇 가지는 커버해 주면 좋을까? 요걸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한 몇 표 정도면은 그래도 이후에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글쎄요, 뭐 한 지난번 2표 내지 3표 정도가 2표에서 예, 3표 예, 정도면 예.
금리 인하하고 추후 금리 인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연구원님은요? 네, 그 누가 찍었는지 축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저도 2에서 3표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 정도면은 연준 내 의견 분열 뭐 선방했다? 수습해가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안도감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머니쇼 플러스만의 컨센서스를 저희가 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반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2표에서 3표 정도는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는 포인트.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앞으로 풀려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심오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그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근데 예, 일단은 뭐 금리 동결한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것 같고요. 예, 뭐 내년도에 뭐 추가적으로 연준이 어떠한 정책을 필지는 뭐 미지수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12월에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 물론 이제 1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시사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금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 10년 국채가 더 상승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국채금리 시장에서의 상당히 요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악재로 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또 그것이 우리가 좀 잠잠했던 뭐 빅테크의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최소한 이번에는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수준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올려주신 자료를 또 제가 보고 왔는데요, 위원님. 이 CDS, 11월 증시를 좀 흔들었었던 CDS나 SOFR 같은 경우 조금 안정세로 이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나요? 예, 뭐 다소는 좀 안정세를 보고 있는데 아까 오라클을 말씀드렸지만 오라클은 뭐 하루 이틀 사실은 조금 이제 떨어진 상황들이어서 아직 저희가 담보하기는 좀 안심을 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들이고요. 뭐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오라클 그 실적 자체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안정세가 사실은 조금 보인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신용 스프레드 좀 떨어지고 있고 11월에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 주가 급락의 빌미를 제공했던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사실은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부실해. 우리가 뭐 바퀴벌레 리스크 하면서 이제 나왔던 그 리스크 자체는 조금은 좀 이제 좀 죽어진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은행들이 조금 유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족한 현상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들 자체가 약간은 좀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증시 반등의 어떤 주된 요인도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미루어 보면 한지영 연구원님 뭔가 FOMC 가기 전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이 하나둘씩 좀 묻히는 느낌? FOMC만 딱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FOMC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바로 반영이 되는데 근데 통상 뭐 36912 점도표랑 경제전망 업데이트된 이 기간에는 한 그 다음 주까지 반응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반응이랑 금요일 반응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분할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좀 비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최고의 전략이 분할 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FOMC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아주 또 깊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이 주 중후반에 몰려 있어서 맞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시장 좀 잠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유. 오늘 시장의 등락폭을 보면 상당히 좀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건 FOMC겠죠? 맞아요. 네, 앞서 저희가 FOMC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통상 한 점심 먹고 예. 커피 타임을 가질 때쯤에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 소장님을 만났는데 네.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근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네. 웬 또 이렇게 대학원생이 또 이렇게 팬인가 싶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했죠. 아. 기쁘셨어요? 대학원생이 팬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방송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받은 상태에서만 소장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노 메이크업 상태라 야 누구야? 아무 생각을 한 10초는 하셨다. 그래서 어, 맞아요. 10초 너무 서운하셨구나. 네, 아. 좀 서운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인사이트로 제 서운함을 다 녹여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 대한 뭐 이야기일 예. 거고요. 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벌써 12월 돼서 다 끝나갑니다. 연말 네. 됐습니다. 이제 뭐 FOMC를 비롯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포인트들부터 하나씩 좀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FMC에 대해서 많은 또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더해서 네. 한번 살펴볼 것들 말씀드리죠. 야, 근데 참 금년에 뭐 이렇게 좋은데도 지수만 봐서는 단연 세계 1등인데 코스피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그래도 뭐 한 1,300개 정도가 된다니까. 맞아요. 하락 그죠? 종목 수도 많았죠. 네, 오늘 하락 또. 종목 수도 많고 오늘도 그러네요. 오늘도 쏠림이었어요. 거래소가 300개 오르고 539개 빠지고 코스닥 675개 상승, 오늘은 925개 하락이니까. 1,500 종목 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뭐 하이닉스 땡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당기고 오늘 또 LG엔솔은 뭐 재료가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해서 지수는 많이 갑니다. 그죠? 그러니 지금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희비가 많이. 희비는 많이 엇갈릴 텐데 우리가 장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를 갖다가 뭐 퉁쳐서 얘기할 때는 결국 지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와 지수는 뭐 어지간하면 안 빠지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연말까지 쭉 가는 거 아닌가 싶어. 음. 이번 주 이제 FMC 있고 다음 주는 또 이제 BOJ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보실 것도 있죠. 이제 우선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마켓 워치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또 파월 형님 모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오네요. 빨간 모자 산타 쓰셨네요. 모자를 산타 씌웠네요. 모자를 쓰고 이 연준의 이번 주 미팅 이 FMC가 결국 결정할 것인데 투자자들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 뭐 나쁜 거냐 싶었더니 뒷부분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또 석탄 아닙니까 코올이? 네. 그는 이제 땔감을 더 이제 얻느냐. 넣어주는. 뭐 빠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뭐 옆에 기사 보니까 AI 종목 가운데 한 10개 아주 패스트 그로잉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뭐 좋을 것이다 하는데 이런 거야 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다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들 중에 이렇게 보니 이거는 이제 그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좀 부정적인 맞아요. 거예요. 먼저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FIFA 국제 축구 연맹에서 또 평화상을 이번에 처음 상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주니까 주더라고요. 아주 상이요? 평화상. 네. 피파에서 평화상. FIFA에서 평화상을 이번에 또 만들었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을 못 받는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주나 봐요. 예. 아,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YMCA 음악도 하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근데 댓글은 보니까 험악하더만요.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마켓워치의 주요 인물들 사진이 나왔는데 케빈 헤셋 거의 지금 뭐 따놓은 당상처럼 행동하죠. 맞습니다. 이제 화제가 된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폭스 인터뷰에서
그 이제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할 때라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해가지고 이 양반 또 왜 이래 싶은 그랬더니만 어쨌거나 언론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뭐 짱짱한 언론인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채권 시장 전문가들한테 채권 시장 참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캐비넷에서의 너무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은 오히려 국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러니까 또 살짝 또 말을 바꾸죠.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기사에는 또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사진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네 명의 얼굴이 지금 미국 경제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이 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살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베센트 장관 관련한 기사는 그거였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나 연방법원에서 관세 관련해서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게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든 우리 뭐 방법 많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본래 마음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장은 잘 다독거리네요. 그건 제가 느낄 수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있습니다. 참 이 2025년 트럼프라는 인물이 새롭게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1년이 한 3, 4년 같은 바이든 4년 때 뉴스보다 더 많은 뉴스를 매일매일 생산해냈던 맞아요. 뭐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예. 개인 SNS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연말까지 조금 이제 모양이 빠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 스타게이트 취임 다음 날 했던 그 어마어마한 행사. 예. 기자회견하고 예, 말다. 그거 했던 거는 조금 이렇게 뭐 소프트뱅크의 주가를 보나 오라클에 대한 어떤 시장의 다소 걱정을 보나 그렇죠. 샘 올트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처해 있는 오죽하면 코드 레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할 정도 보면은 스타게이트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뭐 자랑할 만한 상황에서 진척되는 게 뭐가 안 잘 안 보이니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그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갖다가 금방 끝낼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이게 보니 푸틴도 지지부진하고. 젤렌스키도 그다지 의지를 안 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한 그것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법원 판결 때문에 아니 의회에서의 그 결의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고 서명까지 했으니까 이 앱스틴 파일을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요.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는 거고 또 굉장히 또 추잡한 내용들이 일부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 아마 좀 피곤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예. 어쨌거나 이 말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10월 FOMC 하고 나서 방송 때 가져왔던 그 자료를 그대로 하는데 이 foregone conclusion 기정사실은 아니다. 12월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기정사실이 아니다 했지만 이제 기정사실화 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제 금리 안 내리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죠? 네. 네. 뭐 앞서 두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반대표가 몇 개 나오고 점도표에서 10월 달에는 내년에 한 번 정도 추가 인하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줄까? 시장이 원하는 2번 정도를 해줄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죠. 관건인데 이래저래 살펴봐도 월가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입니다. 요 제로 해지의 기사 2개 한번 보세요. 지금 위에 기사는 이겁니다. 마크 카바나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인데 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뉴욕 페드 레포 구루 이쪽에는 거의 구루라 할 만한 레포 시장에 관련해서는 결국 파월이 이번에 한 450억 달러 정도의 빌 퍼처스 그러니 국채 그것도 짧은 거 만기 짧은 거 한 2년 이내에 만기 2년이 그런 걸 한 450억 달러 양적 완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11월 7일 날 이미 존 윌리엄스가 얘기해 버렸잖아요. 이게 11월 7일 날 존 윌리엄스의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Central Bank to return to asset purchases soon. 곧 다시 자산 매입에 나설 것이다 했는 이 얘기가 그 전날 리사 쿡 이사가 이거 뭐 시장 보니까 여기저기 뭐 버블도 있고 뭐 좀 위험해요 해서 한번
꼬꾸라졌다. 그러네요. 아, 그때네요. 그게 10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0% 했던 그때 음봉만큼이나 11월 6일 날 리사 쿡의 저주라고 할 네. 만한 그게 컸는데 이걸 갖다 다시 돌려 세우고 전고점 트라이 할 수 있게끔 했던 게 존 윌리엄스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 볼 것 같으면 이 얘기가 즉 또 돈 풀 것다는 말이죠. 금리 인하 차원이 아니고 거기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네트도 지금 뭐라 하냐면 곧 모든 원자재 차트가 금처럼 될 거다 이겁니다.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아, 쭉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간다. 은, 구리 뭐 할 것 없이 이래 됐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뒤집어 얘기할 것 같으면 돈이 돈 같지 않을 것이다 이 그렇죠. 말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 뭐 어디 원자재만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증시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 하죠. 이제 다만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왜 코인이 추이를 타지 하는 겁니다. 아, 코인이 왜 겨울이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왜 이 와중에 자꾸 이렇게 자신감을 못 보이는가 하는 부분. 겨울이라서. 겨울이라서 네, 지금 12월이잖아요. 코인도 추이를 탄다. 예. 이유를 붙여보자면. 이유를 네. 붙여보자면. 그러니 돈이 돈 같자는 거는 어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와중에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시는 그거는 많이 다르고. 근데 요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죠. 같은 날 그러니까 현지로는 수요일이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고 캐나다 중앙은행, 뱅크 오브 캐나다, 그래서 BOC라고 하죠. 여기도 금리 결정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5년만 보시더라도 이건 장기 추이인데 네. 옛날에 무슨 뭐 90년대는 8%, 6% 이런 금리 다 있었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최근 5년만 하더라도 이때 보시면 코로나 왔을 때는 0.25% 거의 뭐 제로금리나 다름없다가 이게 5%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2.25 지난번 회의 때까지 해서 2.25 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CPI 보세요. 전년비 2.2% CPI 보면 별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데 CPI 근원 CPI 전월비 보세요. 0.6%입니다. 한 달 사이에 0.6% 그것도 근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닌 말로 0.6 곱하기 12만 해보세요. 그러면 뭐 7%대 중반까지의 연간 그런 어떤 인플레다. 거기다가 실업률은 또 이전 달 6.9였고 시장 예측은 7% 정도 했는데 6.5%로 실업률은 또 확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됐으니 자 뭐다? 물가는 튀고 조금 이렇게 끌적지근하게 오르고 있고 네. 실업률은 소위 말하는 고용시장은 딴 데 비하면 그래도 현실적이네요. 6.5%. 뭐 이러니까 어쨌거나 예상보다 전보다 뚝 떨어졌다. 그래서 이날 보세요. 금요일 날 나온 지표인데 네. 캐나다 10년 국채 수익률 확 뛰는 거 보세요. 그래서 4.8%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달러 환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뚝 떨어져서 캐나다 달러가 강세로 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지표를 보면서 이쪽은 또 그걸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나? 올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리액션이 나왔어요.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양반은 지금 티프 맥클램이라 해서 현 그겁니다. 저 뱅크 오브 캐나다 총재 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경력이 그하고 예. 이 양반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전전 이렇게 마크 카니 지금 현재 캐나다 총리죠. 네. 근데 여기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하다가 2013년이었나? 네. 그때 영란은행으로 왔잖아요. 영국에서 영란은행 총재를 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또 영국 가서도 또 돈 푸는데 꽤나 일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처음에 관세 관련해서 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나름대로 여기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한데 우리가 캐나다는 평소 잘 안 보는데 관세 때 조금 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은 이렇게 페드 워처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 영향을 좀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캐나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그럼 질문 하나만. 그럼 캐나다가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 지금 이런 고용률도 안 좋은 상태, 물가는 올라간 상태, 최근에 금리를 많이 내렸는데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면 네. 미국에 어떤 영향이 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연준이 케빈 해셋이 의장으로 임명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대충 스케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 1월쯤 가면은 스티브 마일은 애초에 1월까지만 했고 거기다가 이사 자리로 먼저 꽂을 거고 해셋을. 네. 그러면 5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 때까지는 파월은 소위 말해서 레임덕? 그냥 레임덕 네, 뭐 이런 그냥 식으로 될 서 있는 건데 거죠, 사장. 예. 이제 케빈 해셋이 과연 저 연준의 그 많은 이사들과 지역은행 총재들 그리고 다 나름대로 자존심 강한 이코노미스트들 할 것 없이 연준 내 인사들을 갖다가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혀처럼 굴고 싶겠죠. 예. 입안의 혀처럼 모든 걸 다 말이나 정책이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연준을 갖다가 과연 화합할 수 있는 정도인가 하는 의문은 있는 와중에 캐나다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주저하게 된다든지 아닌 게 아니라 거의 뭐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그냥 올려버리면은 연준도 좀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거는 좀 시장의 기대치는 좀 낮아질 수가 있죠.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 예. 이런. 그래서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약간의 하나 관전 포인트로 하나 제시해 드립니다. 캐나다. 캐나다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캐나다도 또 이거 갑자기 이제 딴 중요 거보다 변수가 되네요. 국채 수익률이나 환율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냥 예사롭지 않게 그 이제 실업률 발표 보고 나서 좀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캐나다도 그렇고 그럼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 우리는 또 일본을 빼놓을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 근데 일본도 지금 보면 사실 금리 인상 이번 달에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아니게 되면 시나리오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기본 베이스 캠프처럼 깔고 가는 시나리오는 어지간하면 견딘다. 여기서 그냥 괜히 포트 비우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던졌다가 날아가 버리면 진짜 그때는 너무 속상할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 말씀하시는 예, 거죠? 투자 입장에서 뭐 그런 식이라서 약간의 이렇게 흔들림이 오더라도 막 견딜란다 하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인데 예.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거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마 BOJ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짚어볼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슬기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행도 미리 염두에 두실 거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장기 추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0.1%를 갑니다. 기준금리가 시장의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가 정책 금리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갖다가 겪었는데 그러다가 2024년 3월부터는 이제 다시 또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한 20bp 확 올리고 그리고 팡팡팡 와서 지금 0.5까지 와 있습니다. 0.5까지 와 있는데 일본도 이랬어요. 70년대는 뭐 8%, 9% 이랬죠. 그렇게 하다가 뭐 90년대 초반만 해도 6% 이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구간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죠. 지표만 봐서는 BOJ도 올려야 돼요. 지금 CPI 보세요. 전년비 3%입니다. 전년비 3%고 코어 전월비 0.45%예요. 네. 이것도 곱하기 한 12 정도 해보세요. 만만치 않죠. 예. 그리고 실업률은 지금 뭐 미국이 뭐 4.몇 프로 가지고 교과서에서 4%는 완전 고용입니다 합니다만 여기는 2.6%네요. 진짜 저렇게 다들 실업 아니고 다들 일하나? 오답구들 많던데. 쉽지가 뭐 어쨌거나 2.6%입니다. 수능산도 많고. 네. CNBC 보세요. BOJ가 policy 딜레마, 정책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government bond yields, 즉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keep hitting new high,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10년물 보세요. 10년물 뭐 이때만 해도 80년대
이때만 해도 4.7 뭐 이랬던 게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벌써 이제 몇 주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멈추질 않고 있어요. 30년짜리도 다르게.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달러엔이 어떻게 될지 참 묘합니다. 자, 여기서 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아시죠? 85년부터 한 95년까지 한 10월 달 10년에 걸친 플라자 합의 그렇게 해서 한 230, 240 하던 게 80엔까지 오던 엄청난 늘 제가 하는 비유입니다만 230, 240 하던 게 80엔 왔다는 얘기는 우리 환율 한 1,500원 하던 놈이 500원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급락을 한 거죠. 그런 그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거쳤고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갖다가 자꾸 겁을 내지 않습니까? 네. 진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봤던 건 이때죠. 금융위기 이후. 다른 환율들은 다 위로 튀는데 달러 없어서 절절매는 튀는데 이때 오히려 엔만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2008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자, 그러고 나서 이때 2012년부터 요 무렵까지가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입니다. 네. 아베노믹스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 이쯤 와가지고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정도 왔으면은 거기다가 BOJ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그래서 엔이 또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어지간한 경제 채널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시황마다 한 번씩 언급되고 BOJ를 언급할 때마다 저러면은 네. 그렇게 무서운 재료는 아니에요. 아하.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금리차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거 한 번 한다고 뭐 걱정은 되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작년 8월에 떠올렸던 악재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뷰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도 거기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비유가 좀 그럽니다만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 툭 치면 이게 내진탕도 갈 수 있지만 예. 선생님 왜 시계 풀고 나와 했을 때 이빨 물어 할 때는 어지간하면 우리 견디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힘을 주고 있죠. 맞을 걸 알고 있기 이미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어딘가 맞겠다. 하고 있어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넉넉히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달러엔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니케이나 전 세계 자산이 그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엔캐리 청산 우려는 크지는 않은데 다만 BOJ 정책 발표 이후에 그냥 제 일감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가도 될 것 같고 엔이 네. 이 다카이치 총재를 보면은 더 가도 될 것 같고 돈 얼마나 풀겠다고 합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니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에다 가서 BOJ 총재고 여기는 구로다 하루이코인데 이 네. 사진이 워낙 작아서 한번 확대해 볼게요. 2018년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 연임하게 됐다고. 아, 이게 참 이것도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 사진에 잘 보시면은 이제 고인이 된 아베 아베. 신조 총리하고 그 다음에 아수다로 그 당시 재무상입니다. 지금 아수다로는 자민당 부총재죠. 네. 자민당 부총재인데 그냥 붙자 붙은 우리가 우습게 알 부총재가 아니죠. 네. 이 양반은 지금 상원이라고 킹메이커입니다. 하죠.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정계에서 저만한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제가 제목을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수다레의 건재한 뿐이다. 이때나 2018년 이 무렵이나 2025년 한 8년 지난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많이 달라졌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때는 뭐였습니까? 일본 디플레이였어요. 아, 그렇죠.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소장님, 디플레이였어요. 어떡하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안 그래도 이제 BOJ가 다음 주 이제 목금에 또 네.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오셔갖고 월요일에 다음 그래요. 주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있어요. 이야기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고 우리 BOJ에 대한 전망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